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이게 한쪽을 끌까? 됐지? 됐다, 됐어. 일단 자료를 누가 좀 프린터 좀 정은이가 좀 가져올래? 지금 출력 너희들 거 됐을 거야. 빨리 갔다, 빨리. 자, 오늘 기하강학이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열심히 나가요. 근데 영상 안 찍어. 찍고 있어. 아니 선생님 그때 브레이크가 이게 왜 여기 이게 포물선이 이게 포물선의 일부인데 이거 완전 스스로 깨우치셨다 그런 얘기 옛날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그 뒤에 진짜예요. 선생님 그걸 이유를 스스로 깨우치신 거예요. 야, 그거 통일선 시뮬레이터 돌려보면 방금. 잠깐만. 맞아. 그리고 양력 설명할 때도 뻥 겁나 많아. 112, 112. 1대 2잖아. 1 하고 맞아 준이쌤 기나이랑 아니, 너 창이 점수 많이 받아. 조금이라도 쳐요. 너가 많이 제발. 받는, 나도 많이 받는 것도. 근데 진짜 물리 이번에 한 문제 얘랑 밑에 얘랑 한눈에 싸게 지나갈 수 있어. 너가 진짜 솔직히 어떻게 가르쳐. 이거 기분이 나쁘다. 여기 아래 시도를 1점은 주자. 여기 넣으면 되지 않나? 거 1점 받으면 6이 나와. 여기서 그 각각 1점 하면 2점 하면은 82점. 정말 수학 제일 맞아요. 나 수학 9점인 것 같아. 수학 막 김기현보다 일단 김기현보다 잘치고. 나는 과학이 물리제가 많아. 자, 됐다. 물리도 맞아.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저요. 야. 됐지? 화면이 3개예요. 화면이 3개. 나는 역신교예요, 역신. 역진교가 뭔지 아세요? 몰라, 뭔데? 영화쌤을 신뢰하는 원장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뢰하는 아니 기독교랑 현지랑 또 이제 전신교를 만들어버리는 수. 전시교로 할래? 저는 쌤을 믿어요. 전쌤 시그마 교 신뢰하는 거라. 됐죠? 자, 일단 봅시다. 박신교를 하지 않나? 자, 조용히 하세요. 너무 시끄러우면 방해되니까. 자, 오늘 수업 자료가 기하강학이야. 선생님이 전공. 선생님 전공 선생님 기억하면 어때? 선생님, 파동광학이야. 파동공학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하강학 관련돼 있지. 쌤은 그냥 모든 걸 자, 일단 보세요. 자, 그림 이거 잘 보이지? 여기 그 우리가 기하강학이라고 하는 거 맨날 렌즈, 거울 이런 이야기잖아. 결국은 그게 꽃이야. 그게 꽃인데 기하강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빛을 다루는데 빛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원래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빛을 원래는 파동으로 다루는 게 정석이야. 그게 참이야. 빛을 뭐로 다뤄야 된다고? 파동으로 다뤄야 돼. 근데 파동으로 다루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빛을 파동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정확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빛을 파동으로 다뤄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술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에 요즘 그 램이라든가 이런 메모리 같은 거 또는 그 삼성에서도 요즘 뭐 모바일 CPU 만들고 그러잖아. 엑시노스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쓰이는 그 기술들이 바로 뭐냐면은 빛을 파동으로 다루어서 그것을 계산을 해. 계산을 해서 어떤 이미지 패턴을 이렇게 새겼었을 때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게 새겨지는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기하강학으로 다뤄서 하면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뭐로 와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기하강학의 이론을 써서 그걸 적용을 하면 하나도 맞질 않아. 엉터리가 돼요. 그래서 파동강학으로 적용을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동이 실제 빛을 다루기에 적합한 거 맞아요. 근데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빛을
이런 입자처럼 직선 운동을 하는 이런 직선을 그리는 어떤 선처럼 표현하는 것이 의외로 잘 맞아. 근사적이긴 한데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빛의 진행 현상을 선으로 표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분야가 기하광학이야. 기하가 뭐야? 기하. 기하학을 이용한 거야. 지오메트리. 선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죠? 그 광학을 빛의 현상을 이해하겠다 하는 게 기하광학이야. 주로 어느 때 쓰이냐면은 사물의 크기가 빛의 파장에 비해서 매우 클 때. 뭐라고? 사물의 크기가 빛의 파장에 비해서 굉장히 클 때 적용하면은 잘 맞아. 어려운 파동광학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현실 세계는 어때? 막 사람들도 빛의 파장부터 엄청 크고 이런 돌멩이나 거울 같은 것도 엄청 크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놀랍게도 잘 맞아요. 그래서 그 기하광학에 대한 이론을 몰랐던 당시에도 그냥 감각적으로 기하적으로 빛을 다뤄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을 작도하거나 한 그런 원리를 깨우쳐서 이용을 했던 거야. 안경도 만들고 망원경도 만들고 초창기에 그랬잖아. 그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기하적으로 다루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얻어진 분야라고 보면 돼요. 자, 넘어가고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자, 빛에 관련되는 기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광선이라는 용어가 있고 매질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질의 경계면이라는 용어가 있고 법선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때 광선은 뭐냐? 빛을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으로 쭉 그리잖아. 그 선, 빛을 표현한 선, 그걸 뭐라고 그래? 광선이라고 그래. 영어로 레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레이. 그 다음에 매질은 뭐냐면은 빛이 미디엄, 그러니까 빛이 진행하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야.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빛이 물속을 지나갈 때하고 공기 중을 지나갈 때 다르죠. 어느 때 더 빠른지 혹시 알아? 공기 중을 지나갈 때가 더 빨라. 이렇게 빛이 진행하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빛이 영향을 받아. 속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향이 꺾이기도 해요. 이런 거 뭐라고 그래? 굴절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반사되기도 해요. 이거 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반사. 자, 그래서 그 매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매질이 서로 만나게 되겠죠?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매질의 경계는 면이 되겠지? 네. 그걸 뭐라 불러? 경계면. 매질의 경계면이라고 불러. 뭐라 불러? 매질의 경계면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법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매질의 경계면에 있고 빛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겠죠? 그 지점에서 경계면에 수직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 그죠? 각 같은 거, 뭐 입사각, 뭐 굴절각, 반사각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수직으로 그은 선이 필요해. 법선이라고 불러. 이거 뭐라 불러? 법선. 경계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을 뭐라 불러? 법선. 경로라는 것은 뭐냐? 빛이 지나가는 길. 뭐라고? 빛이 지나가는 길. 그냥 이거야. 빛이 지나가는 길을 말한다. 그 다음에 광로. 광로는 뭘까? 말 그대로 빛이 지나가는 길이야. 똑같아요. 근데 경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광로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빛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경로의 길이를 줄여서 경로라고 또 해요. 뭐를 말한다고? 경로의 길이를 줄여서 뭐라고도 말해? 경로. 마찬가지로 광로도 뭐야? 빛이 지나가는 길이죠. 빛의 길이. 또 하나 뜻은 뭐겠어요? 빛이 지나간 길이. 광로의 길이가 돼. 뭐가 돼? 광로의 길이. 그러면 둘이 같은데 왜 두 개의 단어를 쓰느냐? 광로와 경로. 그죠? 그러니까 길의 의미로서는 둘이 같아요. 근데 경로의 길이와 광로의 길이로 말할 때는 둘이 달라요. 광로차랑 광로차랑. 그죠? 굴절률을 뭐가 그래, 그렇지. 똘똘하네. 그쵸? 경로 길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인 길이를 말해요. 뭐를 말해요? 기하학적인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근데 광로는 빛이 느끼는 길이야. 뭐라고? 빛이 느끼는 길이. 그러니까 물속에서 1m를 가는 것과 진공 중에서 1m를 가는 것이 달라요. 뭐로 비교하냐면 시간으로 비교를 해. 뭐로 비교해요? 시간. 그러니까 물속을 1m 가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러면 광로의 길이는 무슨 뜻이겠어? 그 시간 동안에 진공 중을 지나갈 때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서 광로값과 진공 중에서 광로값은 뭐가 더 커요? 진공. 진공 중에서가 더 커요. 그 값이 바로 아까 말했던 물속이 더 크구나. 굴절률을 곱한 거야. 뭐를 곱한 거야? 굴절률을 곱한 거. 경로의 길이에다 뭐를 곱한 거? 물속에서가 더 크다고. 그쵸?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 경로의 길이에다 뭐를 곱한 거다? 굴절률을 곱한 거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줘. 지금 일단 받아들이기만 해. 그런 게 있다 소개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 빨리 할게요. 일단 빛은 반사와 굴절의 성질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뭐야? 매질의 경계면이야. 여기 매질이 있고 여기 매질이 있죠.
빛이 지나가다가 매질의 경계면을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을 일으켜요. 하나는 반사, 하나는 불절. 굴절을 일으켜요. 특수한 경우에는 전반사. 반사만 일어나기도 할 수 있어요. 굴절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그 현상을 뭐라고 그래? 전반사. 전반사라고 불러요. 좀 이따 이야기 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전반사. 반사 법칙은 뭐냐? 아까 말했던 이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을 입사각, 이걸 뭐라고 그래? 반사각, 이걸 뭐라고 그래? 굴절각이라고 부르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걸 뭐라고 그래? 반사의 법칙.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이 세 선은 한 평면에 있어야 돼요. 오. 또 하나 법선에 대해서 반사광선은 입사광선과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입사광선, 법선, 반사광선은 한 평면에 있다. 두 번째, 법선에 대해서 반사광선은 입사광선과 반대쪽에 있다. 세 번째,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게 반사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만족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죠.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사하면 뭐 이배가 돼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고 한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법선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다는 말에 모순이 되는 거라고. 이게 세 개가 필요한 거 알았니?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사해도 반사각과 입사각이 같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배가 돼요? 한 평면에 있다라는 말이 이배가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실제로 서울가고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서울가고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굴절돼가는 이런 상황을 주고서 문제를 풀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대신에 자연스럽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타물질이라고 뭐라고? 메타물질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 이렇게 꺾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저거 이런 안될 아이디어. 과학에서 봤는데. 이게 그 메타물질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물질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투명하게도 만들 수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 봤어요. 투명망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메타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기하광학이라든가 파동광학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네. 넘어가요. 일단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은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 빛에 관한 굴절의 법칙을 스네르 법칙이라고 불러. 뭐라 불러요? 스네르 법칙이라고 불러. 입사각과 굴절각을 세타1, 세타2 여기서 전파속력을 V1 여기서 전파속력을 V2로 간다면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를 만족한다. 이게 굴절의 법칙이야. 물론 스네르 법칙 두 가지 조건 더 있죠. 람다. 입사광선, 법선, 굴절광선은 한 평면에 있다. 그 다음에 굴절광선은 법선에 대해서 입사광선과 반대쪽에 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빛이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은 밀한 매질 쪽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꺾이지 않는다면 직진을 하죠. 이렇게 직진을 해. 근데 얘가 밀한 매질이라면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꺾인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말로만 할게요.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 없고 상대적이야. 밀한 매질의 뜻이 뭘까? 상대적으로 굴절력 큰 애들. 이게 빛의 속력이 느린 애들. 그래. 와. 빛의 속력이 상대적으로 더 느리면은 더 밀한 매질, 더 빠르면은 소한 매질이야. 그래서 어떤 의미냐?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휜다. 이게 굴절의 법칙의 아주 핵심적인 결과야. 여기가 느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 직진하지 않고 어떻게 돼? 느린 쪽으로 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어떻게 돼? 이렇게 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니? 네. 이게 결론이야. 밀한 매질 쪽으로 휜다. 밀하다의 기준은 뭐라고? 전파 속력이 느린 매질. 뭐가 느린 매질? 빛의 전파 속력이 더 느린 매질이 밀하고 더 빠른 매질이 뭐다? 소하다. 혹시라도 밀도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운이 좋으면 밀도가 큰 곳에서 밀하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단어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물리학 용어는 단어의 의미와 실제 내용이 반대가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물리학을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그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다? 용어와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넘어가고, 이건 넘어가요. 제2호 조합화 재밌는 거니까 읽어볼 사람은 읽어보세요. 여기서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고 굴절이 되잖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의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바뀔 수 있다. 두 배의 진동수가 되기도 하고 세 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진동수가 두 배가 되는 빛을 제2조합화, 세 배가 되는 경우를 제3조합화. 단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넘어가. 재미로만 받으세요. 시험 볼 때 제2조합화 발생한다, 진동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교과 과정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로만 알고 실제 시험을 볼 때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영재학교 시험에서 가끔가다 본문에다가 이거 설명해주고 문제 풀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메타물질 이야기하듯이 뭐 제2조합화 발생이라는 걸 설명하고서 이제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매우 작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알아두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제2조합화 발생하면 존재이 뭔 줄 알아?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적외선의 진동수의 2배가 되면 대체로 가시광선이 돼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던 레이저 같은 것들이 어떤 매질의 경계면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광선이 쫙 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2조합화가 발생해서 안 보이던 빛이 갑자기 딱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던 레이저가 입사가 되어서 그게 제2조합화 발생했기 때문에 반사되거나 굴절된 빛을 보게 된 거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고 교과 과정에서는 진동수가 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매질의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굴절률의 정의가 뭔가 잘 봐. 주어진 매질의 굴절률이란 그 매질에서의 전파 속력과 진공 중에서 빛의 전파 속력의 비로서, 즉 그 매질에서의 전파 속력분의 빛에서 진공 중에서의 전파 속력을 그 매질이 절대 굴절률, 뭐라고? 절대 굴절률. 그러니까 N이라고 써요. N은 V분의 C가 돼요. 뭐가 돼? N은 V분의 C. 그러면 V가 알려져 있으면 굴절률을 구할 수 있죠? 네. 굴절률은 얼마? V분의 C, 아니 V를 구할 수 있죠. N이 알려져 있으면. 네. V는 N분의 C가 되는 거야. 뭐라고? V는 N분의 C, N은 V분의 C. 다시 말해서 그 매질에서 전파 속력이 아니라 전파 속력의 역수가 들어가. V분의 C가 N인 거야. 알았어? N은 V분의 C다. V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반비례한다? V에 반비례한다. V분의 1에 비례한다. 알았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역수라는 말을 강조했는지 금방 알게 돼요. 굴절률은 전파 속력과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뭐다? 역수 관계. N은 V분의 C다라는 거야. 알았어? 자, 왜 그러냐면은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물에 대한 공기의 상대 굴절률,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기준이 공기면은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굴절률. 기준이 물이면은 물에 대한 공기의 상대 굴절률.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잘 보세요. 일단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는 뜻이야. N2, 1이 의미가 해석을 했어요.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 이때는 굴절률의 이게 1이 기준이니까 분모로 가요. 뭐가 된다고? 1이 분모로 간다고. N1분의 N2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두 매질의 절대 굴절률의 B로 정의가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근데 잘 보면은 N1은 얼마? V1분의 C죠. 네. N2는 V2분의 C죠. 결론이 어떻게 돼요? V2분의 V1. V2분의 V1이 돼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니까 분모에 1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가서 결론은 2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원래가 속력과 반비례였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V1분의 1분의 뭐가 돼? V2분의 1이었던 건데 정리가 되니까 V2분의 V1이 됐던 것일 뿐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굴절률과 관계는 반비례 관계야. 속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이 결과만 보고 이상하다,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았습니까? 전반사. 자, 이런 거죠. 전반사라는 거, 이거 전반사 문제 대전과고 나왔었어요. 대전과고 기출이야. 브릴런트 컷이라고 하는 문제 나왔었어요.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 기출이야. 좀 이따가 다음에 우리 그거 풀 거야. 알았어? 좋아요. 자, 이거 뭐냐면은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 아까 밀환 매질이 뭐라고 그랬어? 속도가 느리다. 전파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이 밀환 매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파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전파 속력이
빠른 매질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굴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밀하고 이게 소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직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밀안쪽으로. 밀안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커지죠? 우와. 그러면 얘를 키움에 따라서 얘도 커지는데 뭐가 먼저 90도에 도달할까? 글자가. 굴절각이 세타2가 먼저 도달하죠? 그러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얘는 아주 90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얘가 9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90도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죠. 네. 그럼 얘가 좀 더 크면 얘는 어떻게 되지라는 의문이 생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얘가 어떤 특정한 각이 되면 얘가 90도로 이렇게 굴절돼 가잖아. 그때 이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뭐라 불러요? 임계각. 그 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90도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n1 sin 세타 1은 n2 sin 90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임계각이 구해진다고. 맞아요. 그때 임계각을 세타 아래점자 C로 쓰고 C를 크리티컬 앵글에 C를 딴 거라 보면 돼. 알았냐?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 정확하게 우리 배울 건 배우자. 어차피 교과 과정이 안 나와요. 선생님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게 90도일 때거나 90도, 이게 임계각이거나 임계각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밑으로 다 들어가. 입사된 것과 얘가 입사광이 임계각이 되거나 임계각보다 크면은 네. 광선은 어떻게 돼? 광선은 가다가 저 경계면과 만나고 쭉 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꺾이지 않나요? 지금도 잘 들어. 결과만 알아둬요. 사실은 얘가 임계각으로 쏘면 얘는 90도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재하지 않아. 그런 광선은. 그런 광선은 존재하지 않아. 반사의 법칙대로 이렇게 되나? 그냥 임계각으로 쏘면은 전반사가 돼요. 우와. 임계각보다 커도 전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전반사가 되는 조건은 뭐야? 입사각이 임계각일 때부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전반사야. 그러면 임계각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는 빛도 있고 굴절된 빛도 있는. 그러니까 임계각보다 작으면은 반사되는 빛도 있고 굴절되는 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반사되는 빛은 계속 존재해. 근데 굴절되는 게 없어지니까 전체 근데 반사되는. 지금 봐요. 얘를 점점 키우면은 이게 파동의 일반적 성질인데 입사각을 키우잖아. 어떤 상황에서든 입사각을 키우면은 반사광은 세져요. 네. 굴절광은 약해져요. 그래서 점점 얘를 키우잖아. 그럼 얘는 점점 각이 커지면서 세기가 약해져. 점점 약해지고 얘는 점점 어떻게 돼? 세져. 그러다가 정확하게 얘가 임계각이 되잖아. 그럼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변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커지다가 어떻게 돼? 100%가 돼요. 그러니까 전반사라는 현상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뭐야? 갑작스럽게 반사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반사되고 있었던 거고 갑자기 세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각을 키움에 따라 점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커져서 자연스럽게 이게 100% 반사가 되는 거고 얘는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연속적으로 사라지다가 수학적으로 딱 이게 굴절각이 90도가 된다고 할 때 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광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면 안 돼요. 그린다면은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실제로는 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팩트야. 이거 정확하게.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은 임계각일 때에 대한 전반사 이야기가 없어요. 오로지 뭐라고 나와?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라고 나와요. 절대 임계각일 때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어디에도 그게 안 나와요. 어디에도 임계각일 때 전반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라고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놀랍게도 임계각이 42도라고 생각해 볼까? 그럼 입사각이 42.3도야. 몇 도라고? 42.3도. 입사각이 42.3도. 입사각이 39.8도. 자, 반사광이 세기는 어떨까? 약할 것 같아요. 아, 세죠. 자, 42.3도와 39.8도. 두 반사광의 세기는 실질적으로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같아요.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나요. 수학적으로는 계산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안 나요.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반사 조건이 안 돼도 임계각에 가까운 임계각보다 살짝 작은 각으로 입사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뭐는 마찬가지다. 전반사는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 잘 기억해요. 이게 연속적인 변화라고. 뭐라고? 연속적인. 임계가 이전부터 해서 서서히 굴절강이 약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반사강은 서서히 세지는 거라고. 알았어? 꼭 기억하세요. 쌤은 지금 하세요. 이거 재밌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봐. 막 재밌는 이야기 많이 써놨어. 이제 굴절 구명 거울 가시는. 자, 구명거울. 자, 우리가 구명거울이라는 걸 써, 또 구면렌즈라는 걸 써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 면이 구면이 아니라 포물면이나 쌍구면이나 타원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걸 피하고 싶어요. 다 뭐로 만들어요? 구면으로 만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동문서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공하기가 쉽다. 가공하기 쉬우니까 가격이 어떻다? 싸다. 제작 기간도 어떻게 돼? 짧아요. 그래서 그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뭐 하고 싶어요? 싸게. 구면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 타원을 만들거나 포물면을 만들거나 쌍구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이, 귀찮아. 구면으로 대체할래. 이러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불가능한 걸 억지로 한다고 되겠니? 안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근축 광선을 쓰면 대체할 수 있어요. 배웠어. 넌 지금까지 하던 물리 모든 게 더. 아니 그 중등 과정에서 배웠냐는 거였을 아니, 아까 그 수업 시간에 했잖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네. 그래서 광선의 그 거울의 일부만 쓰면은 구가 뭐를 대체할 수 있어? 어떤 곡면이든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걸 따르는 거라고. 놀랍지 않아? 이제부터는 근축광선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또 받아들이세요. 이게 근축광선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영어로는 퍼렉셜레이라고 하는데 패러렐 평행하다죠. 엑시스, 축에 평행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 퍼렉셜레이는 축에 평행한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근축광선은 뭐야? 축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러면 실제 내용은 뭐냐? 둘 다야. 실제는 둘 가까우면서 평행하다. 예를 들어서 평행한데 축에서 멀면 필요가 없어요. 축에 가까운데 각이 크면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둘 다 만족한 것이 영어로 퍼렉셜레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근축광선이야.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다는 거야. 용어가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영어의 뜻과 우리나라 말도 다르고 실제 내용과도 달라요. 그래서 실제 내용은 뭐다? 근축광선 또는 퍼렉셜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용은 뭐다? 축에 최대한 가깝고 축에 최대한 나란하다라는 뜻이야. 알았어? 네.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이것까지 써서 문제 풀 일은 없지만 이왕 배우는 거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알았냐? 네.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을 해야 될 때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서울과고에밖에 안 나와. 서울과고는 실제로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거울이나 렌즈 주고서 이렇게 두 개 막 렌즈 두고 거울, 오목거울 두고서 상해 위치 찾는 거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서울과고니까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올 일이 없다. 그냥 작도 정도만 해요. 근데 이왕 배우는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줄 테니까 그냥 들어두기만 해요. 알았어? 뭐 굳이 거부할 필요 없잖아. 그쵸? 자, 물린 재밌어요. 여기 기하강학에서는 규정된 약속, 줄여서 규약, 미리 규정된 약속,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약을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서로 불편한 거고 나중에 피해를 봐요. 그 규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곡률 반지름,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곡률 반지름에 대한 부호규약이 있어요. 알았니? 네. 자, 이게 만약에 거울이다면 뭐라면? 거울이다면 자, 거울일 때 이게 진행해오는 빛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볼록하면은 얘는 곡률 반지름 또는 구면 반지름이 음수다. 뭐다? 음수다. 알았니? 이때 R이 곡률 반지름을 나타내는 변수야. 실수값이 대입되는 변수라고. 알았니? 근데 그 변수값이 뭐로 취급한다? 음수로 취급한다라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저거 양수인 거죠. 오타에서. 오타 이거 양수야 이거. 양수야 이거. 이거 오타 이거. 알았어? 네. 예를 들어서 뭐야? R은 마이너스 10m. 뭐라고? R은 마이너스 10m. 그건 무슨 뜻이야 이거? 볼록하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럼 오목할 때는 뭐다?
곡률 반지름을 양수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해석도 그렇게 하고 적용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이해되죠? 이거 꼭 기억해요. 이걸 곡률 반지름에 대한 구면 반지름에 대한 뭐다? 부호 규약. 뭐라고? 부호 규약이다. 자, 렌즈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반대가 돼요. 아이고. 이게 물리학자들이 하겠니?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일반 물리를 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책들도 다 이걸 그 비전공자들이 쓰는 책들이 다 이렇게 따라.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안 했다가 안 되겠더라고. 하도 많이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결국은 맞춰주기로 했어요. 양보를 했어. 물리 이 광학 전공자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아까 예로 다 통일해요. 렌즈의 곡률 반지름에 대한 보호규약으로 거울에서도 통일해요. 근데 광학의 비전공자들이 아까처럼 거울일 때 보호규약을 정해서 거꾸로 정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선생님 혼자 그걸 끝까지 고집을 필 수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고집을 꺾었다고. 그냥 많이 쓰는 비전공자들이 쓰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고. 알았어? 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해봐도 바보 아닌가?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외우기도 쉽잖아. 근데 굳이 이걸 다르게 해서 이걸 따로따로 외워야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안타깝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렌즈면이면은 볼록할 때가 양수야. 볼록할 때가 뭐라고? 양수. 오목할 때가 음수. 다시 말해서 뭐다? 반대다. 이제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내 책임 아니야. 그 바보들의 그 의지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보편화돼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야. 현실이 아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렌즈나 거울 이야기할 때 맨날 상이 어떻고 물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지금부터 짧게나마 잘 들어요. 물체, 뭐라고? 물체는 지금부터 점들이 모여 있는 거다. 뭐가 모여있다? 점. 빛을 스스로 내든 반사해서 내든 그것을 점광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점광원. 그래서 점광원 또는 점물체라고 하자. 알았어? 그 다음에 물체의 종류는 크게 실물체와 허물체로 나뉜다. 별로 볼 일이 없지만 재수 없으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문제 실수로라도 잘못 내면은 완전히 골 때려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물체라는 게 뭐고 허물체가 뭐냐. 지금도 잘 봐. 선생님이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선생님 이거 오타예요. 뭐예요? 허물체. 실물체예요. 이것도 실물체예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실물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실제로 빛을 이렇게 내는 걸 우리가 실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게 아니라 기준이 그게 아니라 실제 낸다가 아니라 실물체로 취급되는 점에서 그랬다. 퍼지는 식으로 빛을 내는 경향이 있으면 실물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 냈죠. 네. 퍼지는 식이죠. 그게 실물체야. 근데 얘는 실제로 낸 게 아니야. 우와. 그래도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돼 있지만 퍼지고 있죠. 얘도 그래서 뭐다? 우와. 실물체야. 실물체 기준은 뭐다고? 실제 낸다가 아니라 뭐라고? 빛이 나오는 퍼지는 형태. 퍼지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 발산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발산하는 형태로 빛을 내면은 실물체인 거야. 알았어? 똘똘한데 왜 이렇게 잘 알아? 자, 이거가 실물체 얘야. 예를 들어서 평행광선이 입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 오목 렌즈가 있죠. 그럼 빛을 어떻게 해? 한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퍼뜨리거든. 그럼 이 빛은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되죠. 그럼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물체 역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실물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실물체. 실제 물체가 있는 게 아니야. 퍼지게 하면은 실물체인 거야. 그리고 렌즈와 물체 사이 거리를 양수로 취급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A라고 쓰는데 그 A가 뭐라고? 양수. 실물체일 때는 물체 거리를 뭐라고 쓴다고? 양수.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 거리를 나타내는 거 A로 쓰고 상거리를 나타내는 걸 B로 쓰고 초점거리를 F로 쓰고 막 이렇잖아. 이 모든 것들이 실수값이야. 실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허수는 아니. 양수와 음수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실수값이니까 자연수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를 말 그대로 갖는다는 거야. 실수인 양수, 음수가 다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리 하면은 다 양수라고 생각했잖아. 이제부터는 이름만 거리인 거야. 그 양은 실수값을 가지니까 양수, 음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음수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하잖아. 그걸 돕기 위해서 뭐가 정해져? 부호, 규약이 정해지는 거라고. 미리 규정한 약속. 그와 같이 적용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자라는 뜻이야. 알았어? 나중에 이거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좀 더 할게. 알았지? 목요일에 그거 하면 안 돼요. 응? 목요일에 그거 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더 읽으시면 안 돼요. 뭐 어쨌든 수업 시간에들 뭐든 봐봐. 그러면 봐봐 이것은
실물체가 있고 렌즈나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퍼뜨리고 있으니까 실물체 맞죠? 네. 그 물체 거리를 A로 표시하잖아. 이때 A를 뭐로 본다? 양수로 본다. 뭐로 본다? 양수로 본다. 허물체는 뭐겠어요? 반대로. 얘가 물체로 취급되는 점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수렴하는 형태야. 그 물체로 취급되는 점을 수렴하는 중에 어떤 렌즈나 거울이 있을 때 얘를 뭐라 봐? 허물체. 그 물체 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음수. A가 음수구나. 허물체니까 A를 음수로 대입해라. 허물체들아 A가 음수구나. 이렇게 알았어? 실제 상황이 이거야. 볼록 렌즈에 빛이 이렇게 한 점에 모아지는 형태로 입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빛이 물체 역할을 하죠. 대체 물체는 어디 있는 거지? 헤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연장선을 그어. 여기에 물체가 있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물체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허물체로 하고. 여기 물체 거리는 얼마로 취급해야 돼요? B. A가 음수로 취급하는 거야. 얘는 실제 거리니까 실제 거리가 10cm다.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뭐라고? 마이너스 A가 된다. 알았습니까? A가 음수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P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체와 얘가 만약에 얘 입장에서는 모아지고 있죠. 네. 실물체야. 뭐라고? 실물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네? 얘 입장에서는 빛이 퍼지잖아. 실물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점인데 렌즈나 거울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다는 거야. 실물체로 해석되기도 하고 허물체로 되기도 하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 렌즈 입장에서는 얘가 모아지고 수렴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는 발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광학기기, 렌즈나 거울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실물체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허물체가 되기도 한다는 꼭 알아두세요. 좀 이따 이야기해. 선생님 이거 완벽하게 이걸 정리를 해놨어. 실상과 허상이랑 실물체 허물체는 다른 게 완전 달라. 이제 지금부터 잘 봐. 체계적으로 다 해놨다니까. 알았어? 상 드디어 나오죠. 이미지. 여기도 뭐가 있대? 실상과 허상이 있다. 자, 그러면 실상은 뭐냐? 너희들이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야.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생성된 것을 실상이라고 그래. 모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빛이 렌즈나 거울을 통해서 거친 다음에 모이는 그 점을 뭐라 그래? 상, 그것도 실상. 근데 상이라고 취급되는데 모이는 과정이 없어요. 야, 모이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퍼지잖아. 그지? 모이는 과정이 있으면 퍼져요. 그래서 퍼지는 과정이 있고 모이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점을 뭐라 그래? 실상. 근데 모이는 과정이 없이 퍼지기만 하고 있어요. 어디 한 점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 점을 뭐라 불러요? 허상.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야? 모인다. 둘 다 공통점 뭐야? 퍼지는 식으로 퍼져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모이는 과정이 있으면은 실상, 모이는 과정이 없으면은 허상이다. 지금도 잘 봐.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훈련 시킬 거야. 이거라고 이거. 자, 여기 점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P1, P2, P3. 지금부터 초집중하세요. 자, P1은 렌즈가 2개 있어. L1, L2가 있어요. P1은 렌즈 L1에 대해서 실물체다. 맞죠? 네. 퍼뜨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P2는 렌즈 L1의 입장에서 실물체 P1이 실상이다. 왜? 빛이 모아졌어. 이렇게 모아졌어. 이렇게. 실상이야. 근데 P2는 또 하나 역할을 해요. 허물체. 렌즈 L2 입장에서 허물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 광선이 여기로 가다가 얘를 만나서 허물체 역할을 하잖아,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꺾여서 여기다 상이 형성되죠. 뭐 이런 과정이 있죠. 따라서 뭐가 돼? 실상이 되는 거야. 얘는 무슨 상이야? P3는 렌즈 L2에 대해서 허물체 P2 뭐다? 실상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 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 만들 테니까 잘 들어. 여기 봐, 여기. 제발 여기 봐야지. 딴 거 보면 안 되지. 헐, 여기 봐라니까. 자, P1은 렌즈 L1에 대해서 실물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P2는 렌즈 L1에 대해서 실물체 P1의 실상이다. 이해되죠? 네. P2는 렌즈 L2에 대해서 허물체다. 네. 맞아? P3는 렌즈 L2에 대해 허물체 P2의 실상이다. 저 질문 뭐 하는 과정? 있어요. 저거 그럼 P3에 도달하는 빛은 P1에서 P2를 거쳤다 P3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렇게 가지. 여기는 가는 거 아니지. 근데
과정에서 우리가 물체 거리 놓고 공식 같은 거 대입해서 뭔가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광선이 진행 경로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해. 알았니? 자, 여기 연습을 또 시킬 테니까 잘 봐요. 그럼 실제로 풍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없지. 빛이 그리 안 가지. 근데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니까 도입하는 거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거. 자, 먼저 P1은 어떤가? 렌즈 L1의 입장에서 실물체죠. 네. 그 다음에 P2는 렌즈 L1에 대해서 실물체 P1의 허상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쵸. 그 다음에 P2는 렌즈 L2에 대해 실물체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P3는 렌즈 L2에 대해서 실물체 P2의 실상이죠. 맞아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됐어? 네. 제발 집중해. 딴 거 하지 말고 이게 집중. 선생님 말 듣고 집중하면서 설명드려야 이거 헷갈리지 않아. 남들 다 헷갈리는 거 너희들 헷갈리지 않는 이 극소수의 몇 명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P1은 뭐야? 렌즈 L1에 대해서 허물체죠. 똘똘하네. P2는 렌즈 L1에 대해서 허물체 P1의 실상이죠. P2는 렌즈 L2에 대해 실물체죠. P3는 렌즈 L2에 대해서 실물체 P2의 실상이죠. 맞아요. 막 말을 만들어. 너희들 다 따라해. 알았어? T1은 선생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P1은 렌즈 L1에 대해서 실물체죠. P2는 렌즈 L1에 대해서 실물체 P1의 실상이죠. P2는 렌즈 L2에 대해 실물체죠. P3는 렌즈 L2에 대해 실물체 P2의 허상이에요. 맞아요. 알았어? 제발 동영상 보고 계속 반복해요. 알았어? 완벽히 이해했어요. 자, 가. 자, 구명 거울에 이제 이야기. 우리는 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F분의 1 다 알잖아.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건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게 오목 거울을 예를 들어볼까? 무슨 거울? 오목 거울 예를 들어보자. 곡률 반지름이 뭐야? R이야. 말하고? R은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때? 양수예요. 그죠? 오목하니까 양수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변수이니까 뭐도 포함하는 거야? 음수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를 그려놓고 일반화 시켜버릴 거라.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행광선이 입사가 되고 있어요. 자, 초점거리라는 거 뭐냐면은 평행광선이 입사될 때 모이는 점이 있겠죠. 그걸 초점이라고 부르고 그때 거울로부터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 F가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일단 반사법칙을 따르죠. 부니까 여기에 점선을 그으면 이게 법선이 되고 맞아요. 이 각이 같죠. 네. 그러면은 이 각과 이 각은 어떤가? 같아요. 같지? 억각이니까. 이거 억각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 같죠? 네.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 우리는 무슨 광선 조건 쓴다고? 근축광선 조건. 이 각이 매우 작잖아. 네.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어떻다? 같다. 우와. 따라서 초점거리는 반지름의 절반이다. 초점거리는 뭐라고? 반지름의 절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구명 거울에 반지름이 주어지면 초점거리를 알 수 있는 거야. 근축광선을 가정하에서. 자,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의 성질 있죠. 이거 광선 추적법이라고 불러. 뭐라 불러? 어느 때 쓰이겠어요? 상을 작도할 때 쓰여요. 자, 첫 번째, 축에 나란하게 입사된 광선은 반사된 후에 어때? 초점을 지나죠. 지난다. 두 번째, 자, 초점을 향해서 입사된 광선은 반사된 다음에 나온다. 평행하게 나오죠. 무슨 과정이 반대야? 이렇게 평행하게 간 광선의 반대가 되죠. 세 번째, 이거 정점이라고 불러요. 정점을 향해서 입사된 광선은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지난다. 이 모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된 광선은 어떻게 돼? 이거 법선이니까 수직이잖아. 다시 되돌아온다. 이 네 가지 광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나왔으면 한 점에 모이게 됐어. 이걸 뭐라 그래? 상. 이 경우는 무슨 상이나? 실상이죠. 얘는 무슨 물체인가? 무슨 물체인가? 이때는 실물체가 되죠. 알았어요? 이걸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용하면 상을 작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이용하면 작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네. 볼록 거울에 대한 거 예를 들어볼까? 자, 볼록 거울 여기가 볼록하죠. 자, 첫 번째 축에 나란하게 입사된 광선은 이거를 초점을 허초점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 허초점. 초점이라는 것은 상의 특수한 경우야. 초점은 뭐라고? 상의 특수한 경우. 물체의 거리가 무한히 멀 때의 상을 초점이라고 그래. 실상에 해당하는 초점을 실초점, 허상에 해당하는 초점을 허초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허상에 해당하는 거라서 허초점이야. 알았어? 네. 그래서 평행하게 나아가는 광선은 허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사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 허초점을 향해서 입사된 광선은 어떻게 된다? 평행하게 평행하게 나가다. 다시 말해서 반사 이렇게 반대로 쓰면 똑같은 경우가 되잖아. 세 번째, 정점을 향해 입사된 광선은 그대로 축이 돼서 대칭이 된다. 네 번째, 구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된 광선은 그대로 나. 그대로 반사된다. 이게 네 가지 성질. 알았어? 네. 자, 그 다음 어떤 성질이 만족돼요? 물체 거리를 A, 상거리를 B, 초점 거리를 F라고 한다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얼마? F분의 1이 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세요. 써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F분의 1이 뭐였어? 안녕? F가 뭐였어? 2분의 R이었죠? 따라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고 뭐가 돼? R분의 2가 된다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배율이라는 게 있죠? 배율은 뭐야? 물체 크기분의 상의 크기야. 뭐라고? 물체 크기분의 상의 크기다. 이때 상의 크기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값이야. 뭐라고? 실수가. 실수값. 물체 크기는 항상 양수야.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얘가 실수값이니까 양수, 음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상의 크기가 양수라는 뜻은 뭐냐면은 물체 방향과 상의 방향이 같다. 즉 정립이라는 뜻이고, 상의 크기가 음수라는 뜻은 물체 방향과 상의 방향이 반대다. 도립이라는 뜻이야. 이게 부호기학의 의미야. 부호기학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알았어? 그럼 배율도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뭐를 따르게 돼 있어? 상의 크기의 부호기학을 따르게 돼 있죠. 왜?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배율이 양수면 뭐다? 정립. 배율이 음수면 뭐다? 도립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렌즈나 거울 하나짜리가 있을 때 배율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그래야 이게 해석이 맞아요. 근데 보통 책에는 뭐라고 나올까? A분의 B로 나와요. A분의 B로 나와. 그러니까 뭐를 깨트린 거야? 부호기학을 깨트린 거야. 그냥 절대값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절대값이 아니라 진짜 부호가 있는 A분의 B라고 했으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들이 헷갈릴 것 같으면 절대값을 알고 있고 부호기학을 따로 적용하세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일관성 있으려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이 거울에서 이 부분, 이런 다양한 배우를 이런 공식들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이 그림을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끝내요. 닮음. 이것이 직선이나 평면처럼 볼 수 있어. 맞아요. 알았냐? 군축광선을 쓰니까. 뭐를 쓰니까? 군축광선을 쓰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떻다? 닮았다.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어떻다? 닮았다. 이거 쓰면 돼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게 L이잖아. 그치? 이것은 뭐가 돼? 마이너스 L''이죠. 왜?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L''은 음수니까 이게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L''. 알았어? 그래서 마이너스 M은 뭐가 돼요? L분의 마이너스 L''이죠. 자, 봐. 아우, 진짜 시간은 없고 마음은 쫓기고. 아, 그냥 12시까지 해도 원장님 되는데. 이미 수업 시간 끝났는데 한참 돼가지고 그냥 깨끗해도 돼요. 그래요? 네, 12시까지 해도 돼요. 의미 없어요. 고맙네. 아, 12시에 먹어. 쌤이 좋아요. 이렇게 되죠? 야, 나쁘다. 나빴다. 네가 나쁘지. 은일쌤은 신이야. 몇 명을 줘. 그냥 너는 모든 사람이 신이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M은 얼마? L분의 L''이지? 네. 근데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때 당시에 또 기분이 이랬나 봐. 내 마음이잖아. 그래서 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만약 그 마이너스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그죠? 아,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음수라고. 얘가 뭐라고? 다 음수. 알았어? 그럼 얘는 뭐가 되죠? A-F분의 F의 마이너스가 되죠? 네. 왜? 여기 양수 부분만 봐봐. 여기가 뭐가 돼? 이거 때 이것은 이거 뭐가 돼? A-F 맞잖아. 얘가 F니까.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이게 F잖아. 그래서 A-F는 F. 절대값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음수니까 뭐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맞아요. 그죠? 두 번째. 이 부분도 L이란 말이야. 이것 때 이것은 뭐가 돼? F분의 B-F죠? 네. F분의 B-F.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비의 리. 뭐라고? 가비의 리. 분모끼리 더한 것분의 분자끼리 더한 것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배율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가비의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호계약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배율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안타깝게 또 A분의 B로 돼 있다. 그냥 절대값만 생각해라. 알았냐? 네. 부호규약은 너무 하셔도 돼요.
자, 구면 거울에 대한 부호기야. 정리한 거야, 이게 지금. 저 이거 노트에 똑같은 거 썼어요. 응. 못갈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영어는 못할 집 가지 마. 여기 집으로 해. 거. 침낭 가져오서 여기서 하이스 전화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금방 끝낼게. 걱정하지 마. 이것만 하고 끝내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 이게 최종 정리야. 렌즈는 거의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해. 알았어? 잠깐 언급하는 식으로 할게. 초점거리를 F, 물체거리를 A, 상거리 B라고 할 때 부호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물체면 물체거리가 뭐다? 양수. 허물체는 뭐다? 물체거리가 음수. 실상이면 B가 뭐다? 양수. 허상이면 B가 음수다. 그 다음에 실초점이면은 뭐야? 이거 평행광수를 모아준다는 거야. 실상을 맺히는 것의 특수한 경우야. 그래서 초점거리가 양수다. 허초점은 뭐야? 발산거울이라고 부르고 볼록거울. 그래서 뭐야? 얘네들은 평행광수를 퍼뜨린다. 허상을 만드는 특수한 경우라고. 그래서 허초점. 뭐라고? 허초점은 초점거리가 음수가 된다. 그 다음에 배열이 0보다 크다? 정리. 음수다? 도립. 알았어. 배열의 절대값 1보다 크다? 확대. 1보다 작다? 축소. 1이다? 등대. 알았어? 여기까지. 선생님. 어. 그러니까 연구방 볼때 잠깐만. 선생님.